국가정보원의 신입 직원들은 7개월에 걸친 혹독한 지옥 훈련을 거쳐 정예 요원으로 탄생합니다. 그런 국정원 요원 최소 70명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트위터에서 수천만 건의 트윗, 리트윗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른바 이들 댓글 부대 요원들은 그 누구 하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상급자 몇 명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 수사 조직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오늘 국민특검 8회 국정원 최정예 막강 댓글 부대 편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하고 문제를 지적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위원을 오늘의 국민특별검사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서 의원님, 국정원 심리전단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고전에 국정원의 막강 댓글 부대 네. 심리전단, 그 심리전단을 특별하게 수사하는 8차 특검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심리전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국정원은 이제 대북 심리전단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쪽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향한 대북 심리전을 펼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리전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리전을 단을 운영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심리전단은 우리가 수사에서도 나왔고 제보에서도 나왔고 국정감사에서도 나왔고 심리전단은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선, 총선, 박원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MB 정권의 신복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을 동원해서 MB 선전을 하기 위한 대국민 불법 선거 심리전을 벌린 범죄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가기 전에 심리전단이 이미 국정원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2005년도부터 심리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심리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원세훈 그 국정원장이 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팀이 확대 재편됩니다. 네. 확대 재편돼서 역할을 MB 정권의 홍보, 그러니까 그전 정권에는 국정홍보처가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없애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있던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나니까 이명박 정권을 홍보해야 하잖아요. 4대 강도 홍보해야 하고. 근데 홍보는 안 되고 공격만 당하다 보니 이 홍보 작업을 국정원에 있는 심리전단 확대해서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에 개입해서 총선엔 우리가 이기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히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더 수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프로그램, 트윗, 온갖 장치들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확대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국민의 여론인 양 만들었다. 그전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생겼던 심리전단은 이른바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원세훈 국정원장, 그러니까 2009년도 부임 이후에 확대 재편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가를 했고 거기서 한 일은 여러 가지 이른바 대남 심리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로 심리전단이 확대 재편됐습니까? 원래 한 팀 정도라고 하면 5개 파트 정도로 나뉘어지고요. 그런데 이게 한 팀이었던 게 4개 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정원 안에는 4개 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은 4개 팀이죠. 1팀은 기획 파트, 2팀은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 사이트를 관장하고 관리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팀, 3팀은 뭐 중소 커뮤니티라고 해요. 오늘의 유머도 있는데 이들이 주로 가서 한 곳은 일간베스트, 일베 쪽이 되고 그 다음에 4팀이 트윗 등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밑에 5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한 파트에 4 내지 5명씩 이게
저기 4개 내지 5개 파트가 있으니까 한 팀마다 약 20명씩 4개 팀이니까 70명 정도. 그럼 70명 정도? 처음엔 김하영이라고 하는 그 정예요원, 여성 정예요원도 아니라고 했었죠. 예. 근데 이게 어떻든 70명으로 늘어났고 70명만이겠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법무부나 아니면 정부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00만 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다면 저는 70명은 훨씬 넘고 예. 2200만이라고 하는 자기네 요원을 만든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확대 재편된 국정원 심리전단은 총 4개 팀이고 예. 각 팀마다 4개 정도의 파트가 또 하부 네. 조직으로 있었고요. 네. 그 한 파트는 5명 내지는 7명이었다. 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심리전단 4팀 말씀하셨는데 네. 5팀이죠? 그러니까 4팀. 예, 예. 4자를 안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예, 예. 1팀, 2팀, 3팀, 5팀. 네. 말씀드렸듯이 기획,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대형 포탈에 네. 댓글을 다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댓글 달고 찬성 반대 누르고 중소 커뮤니티 찾아가가지고 찬성 반대 누르고 네. 그리고 이제 5팀으로 가선 트위터, SNS 4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김하영 씨, 이른바 댓글녀로 불리는 김하영 씨는 3팀 5파트 소속이었죠? 3팀 5파트 소속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전단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6월이죠. 검찰이 이 국정원 사건을 처음 기소했을 때 예. 선거 관련 댓글은 73개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정치 개입 댓글 다 합쳐봐야 2000여 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검찰이 기소했던 내용들이 그 국정원 심리전단의 3팀에서 했던 그러니까 중소 커뮤니티에서 올렸던 그런 댓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심리전단은 주로 그곳에서만 활동을 했습니까? 거기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처음에는 김하영도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고 댓글 작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여직원에 불과하다라고 네. 했는데 김하영은 훈련된 정예요원이었고요. 이 컴퓨터나 이쪽에 아주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78개 정도를 처음에 이야기하고 제기해서 78개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변인 노릇을 자처합니다. 네, 73개. 예, 네. 73개. 네. 그런데 이게 10월에 오면서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 55,000개. 제가 이젠 많이 잊어버렸는데 55,689건. 네. 그때는 이걸 달달달달 외웠는데 네. 잊으면 안 되는데 잊으면 그러게요. 안 된다. 네. 55,689건의 댓글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이 댓글 좀 줘보시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에서 먼저 자료를 입수해요. 네. 입수해서 윤상현 수석이 댓글 별거 없던데 55,689건이 아니라 그중에 몇 건 안 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새누리당의 윤상현 수석은 실세라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마찬가지로 수사팀에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한 거죠. 거의 그 당시에 수치까지 맞췄어요. 수치를 딱 맞췄습니다. 네. 그것은 제공했고 제공한 사람이 누구다? 이진한 제2차장이다 라는 얘기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했는데 어떻든 오리발을 내민 상태고요. 네. 55,689건의 트윗이다. 그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저희가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데 저희 국회의원이 야당의 서기호 의원까지 해서 저희가 이춘석, 박지원, 박범계, 서영교, 그다음에 전해철, 당시엔 최원식, 서기호 7방, 박영선 의원까지 8명이 분석을 합니다. 이틀을 꼬박 새도 못합니다. 네. 나눠서 했거든요. 상자가 몇 상자가 옵니다. 네. 제가 그 분석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네. 당시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댓글은 대북 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네.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종북몰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향한 종북몰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반대, 이거 문재인 반대, 문재인 반대, 박근혜 지지, 문재인 반대. 이 내용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요거는 요런 식의 정치 개입 댓글이구나.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국정원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입을 했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새누리당은 문재인 지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읽어주게 됩니다. 문재인의 막가파식 금강산 관광 재가 발언을 보면 문재인의 주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예. 자, 이 트윗이 인터넷에서 살아서 꿈틀꿈틀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2일입니다. 네. 대선 선거전은 2012년 11월 말부터 진행되는데요. 네. 이게 준비 작업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트윗은 저희가 일부 분석한 거는 대선을 앞둔 것만 분석한 겁니다. 예. 이 대선을 앞두기 전에 저희가 4월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글이 나오는데 총선에는 또 새누리당에 유리한 글이 만들어지고요. 그 전에 10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박원순 시장을 까는 댓글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댓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댓글들이 나오다가 댓글들이 딱 멈추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언제냐면 2012년 여기 9일까지 돼 있는데 12월 12일에 댓글이 딱 멈춥니다. 왜 그랬던 거죠? 2012년 12월 10일에 이 수많은 댓글들이 개눈 감추듯 사라집니다. 김하영 때문입니까? 정답입니다. 김하영 사건이 일어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예. 그 전날 11일인가 일어나게 되면 12일인가 개눈 감추듯 댓글이 싹 없어집니다. 네, 하루 사이에 싹 없어졌더군요. 싹 없어지는 네. 거죠. 이제 댓글 전부 다 중단해 네. 라고 오더가 내려온 거죠. 국정원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들이 그것이 개눈 감추듯 싹 없어지는 것은 김하영의 흔적이 다른 곳에서 나타날까 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55,689건에 관해서까지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검찰이 그러니까 그때 지난해 10월에 한 번 혐의를 추가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엄청난 양의 트윗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네. 11월이었던가요? 네네네. 그 당시에는 121만 건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121만 건입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까? 121만 건이 되면서는 수사가 이 트윗, 그 다음에 뭐 트윗을 봇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트윗봇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했던 것을 다 찾아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121만 건. 그때가 바로 121만 건을 가지고 올 때가 공소장을 변경하자고 하는 때 아닙니까? 예. 그때 크게 사건이 터진 게 바로 윤석열 수사팀장 건이죠. 예. 네. 조영건 서울지검장과 윤석열의 부딪힘이 됩니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이것을 공소장을 변경해서 기소하기 위해 조영건 지검장을 여러 번 찾아가 만났습니다. 예. 여러 번 찾아가 만나고 그 직전에 국정원 이 그 심리전단 직원들을 체포합니다. 예. 그리고 수사를 하고 수사한 사람 중에 한 명에게서 자백을 받아내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히 이 범죄를 저질렀던 국정원의 수장 남재준 원장이 우리 직원들 당장 풀어줘라고 조영건 지검장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네. 그럼 조영건 지검장이 남재준의 압력만으로 직원들을 풀어줬을까 의문이죠. 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 예. 말이 많았습니다. 끝내 조영건 지검장은 사표를 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의인 윤석열 지검 우리 수사팀장은 지금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아직 이 험한 상황 속에서 감찰을 받으면서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정직 받으면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121만 건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1만 건은 이제 이 트윗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안철수와 뭐 문재인의
그 어떤 뭐 이상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는데요. 이 트윗을 이제 소개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트윗이 121만 건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121만 건이 되는가? 그리고 2200만 건으로 이제 마지막에 늘어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봇 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계정이 몇 개냐면 202개입니다. 202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는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근소하게 앞선다. 박근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안철수 후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언제냐면 2012년 10월 3일 박근혜 후보가 살짝 앞서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이제 대량으로 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202개의 봇 계정에서 41초 동안 수만 개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예. 예, 자동 프로그램인 거죠. 자동 프로그램이죠. 네. 자동으로 이 봇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죠. 지난 시간에 진선미 의원이 특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이 내용은 11월에 밝혀지긴 하지만 진선미 의원이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봇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래서 이것이 자동으로 트윗을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것을 검찰 특별수사팀이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밑에는 507개의 봇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네방네 홍보해준 지만원 박사의 글. 여기를 클릭하면 지만원 박사가 그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글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관해서 507개의 봇 계정에서 한 시간 넘는 시간 동안 쫙 간다. 이런 내용을 다 찾아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검찰이 트윗과 관련된 수사팀이 한 거죠. 네, 예. 그 윤석열 수사팀 물론 그 당시에는 최동욱 검찰총장 시절이었고요. 그때 이제 수사를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진행하면서 73건에 불과했던 대선 개입 관련 댓글에서 이제 트위터까지 수사 영역을 확장을 했고, 그래서 5만 건을 찾아내고 121만 건을 찾아내고 결국 2천만 건까지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공소장에 혐의로 추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 전체가 와해돼 버렸던 거죠. 네. 조영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사퇴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징계를 모면하고 부하 직원들이 다 이른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 그 국정원 2차장이 사퇴를 하듯이 사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정도로 그 당시 작년 6월부터 가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심리전단이 이렇게 트위터에서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언론까지 관리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사실입니까? 아니, 도대체 국정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의 얘기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한 것에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참 많은 표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트윗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듯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건 곳이 있습니다. 이건 공소장에 나온 이름이라서 제가 말하는 이름은 아닌데요. 독립신문, 뉴데일리, 그리고 데일리안 뭐 이런 곳이 공소장에 이름이 나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범죄일람표에 2차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독립신문,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이 나오는데요. 이 심리전단이 쓴 트윗의 내용을 이들이 기사로 하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기사로 쓰여진 것을 이 심리전단이 트윗으로 받아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체로 퍼뜨리기도 하고요. 근데 마치 이 언론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양태, 언론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인 양 알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언론들에게
일정 부분 홍보 비용이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든 그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묻는데, 그것은 이제 딱 이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국정원으로 불러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강사료를 준다라든지, 그것은 뭐 강사료 그 내역에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으로까지 파급되었고, 그 언론도 여러 개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특정 언론이 그런 식으로 홍보비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네,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국정원이 소위 말하는 주소, 짧은 주소, 링크를 걸어서 해당 기사들을 유포시킨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언급하신 언론들의 기사들이 많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독립신문에는 이건 공소장 별지 분석해서 네. 나온 건데요. 독립신문에는 양영택 뭐 땡땡하고, 박근혜는 초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 어려운 길 걷고 있다. 예. 그리고 또다시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정치평론가로 맹활약 중인 양영택, 자유언론인 협회장이 24일에도 정부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치 현안 분석은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가져다가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하기 그런데, 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백선엽 반역자 땡땡하고, 이런 망언을 한 사람은 김광진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전체 여론 조성을 하고 그것을 계속 퍼나르기를 하는 과정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검찰이 찾아낸 것이 총 2,200만 건. 자, 이 정도의 댓글, 트윗, 리트윗, 인터넷을 그야말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언론의 기사가 주는 파급력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고 보십니까? 트윗 500건이면 네. 조선일보 1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면서 느낀 건데, 에드워드 머로가 네.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시켜내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언론에 계속 워터게이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무너져 내리게 되죠. 언론은 세상의 민심을 바꾸고 네. 권력을 올바르게 만들기도 하고 권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펜, 칼이 아닌 펜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이다. 예. 그리고 그 언론은 국민의 힘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댓글이 2,200만 건이면 500건이면 조선일보 1면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는데, 어떻든 요즘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검찰총장 한번 날리려고 썼더니 끝내 검찰총장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흔들흔들 거리는데요. 그리고 12월 16일이죠. 김하영 댓글 있던 날, 12월 12일에 댓글이 있었나요? 11일에 발각이 11일에 발각되고 12월 12일 날 댓글이 개눈 감치듯 사라지고 12월 16일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죠. 김용판이 밤 11시 정도에 댓글 없다라고 네. 모든 언론이 속보로 때리고 다음날 신문이 일면 탑으로 내고 이러면 전체 판을 바꾸는 건데요. 예. 이것과 더불어서 2,200만 건의 트윗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게 인터넷에 치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때 있다가 사라진 신문도 아니고요.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대한민국의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는 네. 예. 그러니까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트윗글 500개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에 버금간다. 예. 그걸 조금 더 넉넉하게 한 2,000글 정도라고 네. 가정을 하면 2,000개 정도로 가정을 하더라도 2,200만 건이면요. 예, 어떻게 되죠? 일면 톱 기사 10,000번이 나온 거죠. 예. 네. 자, 심리전단 직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에 록을 바르면서 이런 일을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 들어가려면 웬만한 대학을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소위 스카이. 네. 스카이에서도 잘해야 들어가고요. 그 스카이 중에서도 잘해야 들어가는 중에서도 가족 주변에 붉은색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 없는지 쫙 조사를 합니다. 시골까지 내려가서 사도의 8촌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빨간물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는 없었는지까지 해서 뽑아낸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런 국정원 요원들에게 이런 짓을 시키다니요. 김하영은 컴퓨터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들고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늘은 건대 앞에 내려서 PC방에 들어가서 댓글을 치고, 그 다음날 또 신림동에 가서 댓글 치고, 예. 또 전철을 타고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70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외부 조력자까지 있었어요. 그럼 국정원에 수시로 와서 돈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누군지 뻔히 다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검찰 수사로 밝혀냈지만 너무나 공공연한 활동이었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활동들이었고, 이 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겠어요. 그들이 쓰는 게. 그러다 보니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 프로그램, 트윗 계정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써나간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지시했을까? 원장의 지시가 없고는 재정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외부 조력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그리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직원이 함부로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데리고 오지 못하거든요. 그럼 너무나 당연히 조직과 체계를 밟았을 것이고, 그럼 국정원 원장일 것이고, 국정원 원장은 이렇게 새로운 일을 거대하게 펼치는데 청와대의 재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꼬리 자르기 식의 몇 명도 아니고 국정원장, 청와대, 관계자들,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이 내용을 지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용의선상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구체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입증할 만한 근거는 수사에서 나왔고요. 네. 수사하다가 다 못했고요. 제대로 수사한 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기소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입증할 만한 것을 제가 찾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정치 공세라고 할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는 게 검찰의 독립이지요. 네. 그리고 하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트윗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있는 컴퓨터도 제대로 압수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트윗 계정을 갖고 있는 미국의 서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법무부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네.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때 요청하는데, 그럼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 가지고 와보시오. 안 가지고 옵니다. 국회에다가. 아직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청했는데 그쪽이 이것은 어렵다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요청했길래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는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절실하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댓글을 써서 정치적 개입했다고 수사를 받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정권의 당락을 좌우지했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서 트윗 본사를 들어가 봐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절절하면 그쪽이 당연히 협조를 하겠죠. 대규모 범죄인데. 근데 그렇지 않게 얘기하면 협조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 주고받은 것을 보여달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법무부가 오히려 이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의혹 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혹시 그 원장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네. 일종의 지침서 내지는 지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침이죠. 그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해봤는데 이걸 시켜야 네. 하잖아요. 그럼 원장님이 매번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강조 말씀은 그 체계를 통해서 국장 밑으로 다 내려가야 하고요. 그 이 내려가는 내용 속에서는 전 부서장 회의 시 항상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들은 걸로는 여론을 잘 조성해라. 그리고 종북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라. 그리고 현안에 개입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내려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현안에 개입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지시 말씀 안에 박원순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뭐 크게 노했다 또는 불쾌했다고 하더군요. 그 지시 말씀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역할을 없으니, 해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이더군요. 우리가 역할을 하고 그럼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지시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세훈 원장 시절에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심리 전단을 구성하는 각 팀들, 그 팀의 팀장이 또 이슈 및 논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소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시 강조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요. 불법 집회, 불법 노조, 좌파 옹호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된다. 누가 좌파 옹호를 하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종북 좌파, 종북 활동 이런 이야기를 계속 넣으면서 사실은 지시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단체들 잘 쫓아다니면서 문제 제기해라 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요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들, 일종의 네. 매뉴얼 이런 것도 네. 있었는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는 김하영처럼 거기서 댓글을 쓰고 촥촥 가리고 숨기고 이럴 수 있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댓글을 씁니다. 네. 근데 그 여인에게도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었던 거죠. 쓴 아이디는 빨리 삭제해라. 쓴 글은 삭제해라. 그리고 다른 데로 넘겨라. 너의 흔적을 남기지 마라. 이건 기본이고요. 네. 두 번째, 국정원 근처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 활동을 거기서는 하지 마라. 국정원 근처에서 활동하지 말라. 네. 활동은 전철역 근처 PC방을 활동해라. 건대 또는 신림동처럼 대학생 주변에서 주로 활동해라. 네. 이런 것들은 어떻든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움직이는 흔적이 혹시나 문제가 될 때 CCTV에 잡힐 거 아니에요. 네. CCTV 근처에서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라. 그리고 그 근처를 다닐 때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현금을 써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말, 그리고 좀 가슴이 찡하고 답답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에는 저기 정원에서 나무를 깎는 정원사 아저씨도 예.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초췌한 모습으로 댓글을 쓰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타난 것은 그게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길어서 김하영이 꼬리가 잡힌 거죠. 그리고 이 흔적은 조금만 들어가면 뭐
컴퓨터를 압수 안 한들 흔적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검찰이 수사해서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잠깐 외부 조력자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나 급여가 지급됐습니까? 외부 조력자에게는 이제 뭐 이것도 다 공소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1인당 월 300만 원 정도씩 지급되고 또 뭐 11개월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람의 그 내역도 나와 있고. 이모 씨요? 예, 이모 씨의 내역도 나와 있고. 월 300이면은 이번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확인된 그 내용과 뭐 대동소이하군요. 예, 공정가인가 보죠. 공정가인가 보죠.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사처럼 불러서 언론사 관계자를 불러서 할 때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간다는 이야기가 공소장엔 안 나와 있었나 모르겠는데 의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예. 드러난 외부 조력자 이모 씨, 새누리당의 전 의원과 지금 현역 의원인가요? 그 관계가 현역 의원입니다.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확인된 내용인가요? 확인된 내용이고 그것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이라고 하죠. 네. 김희정 의원이 이제 그것도 뭐 벌써 다 나온 이야기니까 어쨌든 김희정 의원 측에서는 이제 얘기가 없는데 김희정 의원 총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던 뭐 친구라고 하나요? 연세대 정액과 동문이라고 하더군요. 예. 90학번 동기라고 하는군요. 예. 네, 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뭐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심리 전단이라고 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일하는 이 심리 전단의 외부 조력자가 새누리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네, 어쨌든 그 이모 씨는 이제 신원이 드러났어요. 했던 행적도 드러났고 사법 처리가 됐습니까? 꼬리 자르기를 일찌감치 해버려서요. 검찰에서 그 윤석열 팀장을 더불어서 큰 거는 찾아냈지만 어떻든 뭐 협상이 있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거의 다 기소유예 시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정치 개입 활동에 외부 조력자로 월급 받으면서 일했던 사람이 기소유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많이 흐려졌고요. 네. 보수 언론과 여권에서 이른바 맞불을 놨던 시점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이 막 불거지니까. 여당 모 의원은 전국 공무원 노조도 댓글을 달았다. 심리전단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또는 뭐 심리전단이 댓글만 달았냐. 뭐 좋은 활동도 많이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법사위를 하는데요. 네. 법무부 장관이 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팀장 뭐 국정감사도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의 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댓글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하늘이 무섭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아서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이런 일이 기이한 일이 벌어져서 여론이 무서운 걸 몰라서 그러는지 새누리당은 대놓고 대변을 합니다. 대놓고 대변을 하는데요. 뜬금없이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이 국정원 사이트를 탁 열게 됩니다. 열었나 어떻게 됐나 하면서 그 국정원 사이트에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전국 공무원 노조 게시판입니다. 거기 자유 게시판이에요. 조사하고 수사하십시오. 여기도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정치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국회의원들 앞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제가 저건 또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국정원 댓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게시판을 딱 보니까 자유 게시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띄워놨는데 자기가 띄워놓은 거예요.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은 공무원만 들어갑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공무원 노조가 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유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유 게시판에 글쓰기를 탁 누르니까 글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을 쓰라고 돼 있어서 저는 거기다 서영교 하고 이름을 쓰고 딱 썼죠.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 딱 띄웠죠. 보시라. 자유 게시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기에 내가 지금 글을 썼다. 네. 저 글은 옆에 보면 누가 써 있는지 나와 있지 않냐.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은 수시로 여기에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나 이런 건 우리가 삭제합니다. 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국 공무원 노조가 쓰지 않은 거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걸 찾아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 조금 있다가 저기 수사에 들어가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단이나 다를까 법무부 장관 수사해보겠다고 답변을 하는 거죠. 예. 아,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고요. 당일날은 다음날 아침 조선일보에 일면 탑으로 전국 공무원 노조 불법 정치 개입 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사하겠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 지시가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제보가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국정원이 어떻든 끊임없이 제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서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저는 국정원은 김정일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왔는데 청와대에서 떨어져야 그때서야 알고 만약에 무인기에 생화학 무기라도 살생 무기라도 실렸으면 폭탄이라도 실렸으면 청와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파악 못하는 국정원이 엉뚱한 건 하고 있으면 저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제대로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원이 있고 또 그것을 맞장구 치는 이런 심리 전단의 보수 프로그램들이 또다시 그걸 맞장구 쳐서 올립니다. 저는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국회의원, 제대로 된 국정원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법무부는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로 서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모든 기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철퇴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만능은 아니지만 특검 가야 하는 거 아니든가 특검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재판이 반년 넘게 진행됐죠? 예.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원세훈 국정원장의 유죄가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개인 비리처럼 사실 차단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수사팀이 전부 다 해체됐어요. 예. 좌천되고 징계 먹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징계, 감찰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내용이 청와대에 유리하게 놔도 국민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이 되니까. 불리하게 청와대 불리하게 일어나면 또 정권에 존폐가 걸린 부분이 정당성이 걸려 있는, 그렇죠. 정통성이 걸려 있는 정통성이 걸려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6.4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그냥 밑으로 가라앉히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 선거가 빨리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투입 증거들 수천만 건을 찾아내고 그것을 또 공소장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결국은 관철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공소 유지가 될지 그 당시에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요즘에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거 정말 공소장에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인단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국정원의 서버를 압수수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한, 그리고 압수수색하지 않게 한 법무부, 못하게 한 국정원의 문제가 크고요. 거기서부터 자기 방어들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미 법무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서버를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 자체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았다. 개인정보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 엄청난 그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모든 댓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눈 가리기 아웅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때 사전에 체포 사실을 국정원 측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서 받아낸 자백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때 사전에 국정원에게 알려준 사례가 있는지를 법무부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끝내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그동안 국정원 직원이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체포하고 나면 국정원 직원인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저는 체포하려면 국정원 원장의 허락이 필요한데요? 자기가 도망가려고 내놓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국정원 원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 잡았는데요? 얼마 전에도 수원에서 마약을 이렇게 우편으로 받았던 사람을 추적해서 잡았더니 자기 국정원 직원이라고 해서 통보했더니 국정원에서 얘 체포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다른 게 나왔잖아요. 추적해서. 국정원 직원이죠? 그때 아니래요. 또 용의자들한테 다 국정원 직원이에요?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국정원 원장한테 통보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3명을 체포에다가 물었더니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정원 직원 이런 거 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에서 빨리 돌려보내라, 뭐 거부해라 난리가 난 거죠. 불법을 그렇게 오만하게 거부하라 그러는 것, 이런 것은, 그래서 국정원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영장 없이가 아니라 통보 없이 체포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걸 제가 계속 요구했고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오만함이 어디 감히 우리를 건드려?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번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뻥 터진 겁니다. 그래, 한번 간첩 잡아봐. 뭐 위조? 매뉴얼대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뻥 터지고 나니까 대통령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짧은 사과였지만 벌써 몇 번째 사과가 되면 이제 대통령의 다리는 휘청거리는 거죠. 그 뻣뻣하던 남재준 원장이 머리를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국민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잠시 무마하려고 이 작업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결과, 아니 정의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또 옆에서 받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최근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이번에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이미 다 속속들이 드러나 있는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정원에서도 사실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댓글을 쓴 건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하고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직원 아니라고 했다가 우리 직원 맞는데 일탈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책임져야지 일탈이라도 라고 하니까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자기네가 이것은 사과했는데 이건 너무 명명백백하거든요. 여론이 안 좋거든요. 아무리 보수 언론이 하려고 해도 보수 언론이 간첩 조작 사건 아니라고 방어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건데요. 이 댓글 작업은 사과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 탄생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통성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과를 떠나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민과 저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국정원장 해임에 관한 말씀이시잖아요. 예.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이번 간첩 증거 조작에는 검찰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같이 수사를 했으니까. 예.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은 안 물어도 되는 건지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책임 있죠. 왜냐하면요. 저희가 작년 국감이었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의원이 이 간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동생이 뭐랄까 폭력 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에 뭐 증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짚어보라, 네. 짚어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짚어보겠다. 법무부 장관하고 당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짚어봤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는 변호인들이 끊임없이 증거가 위조되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 그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지만 변호인이 위조라고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거든요. 그걸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떻든 보고하고 무마를 했는지 아니면 더 격려를 했는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일선에 있는 검사가 혼자 하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은 그 검사를 물어보니 진짜 증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바보지요. 네. 우리가 봐도 문제가 너무나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이거는 거기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도장을 빵 찍어와요. 그 이제 서류 출입경 기록 도장 빵! 이 도장은 우리가 인증합니다. 그리고 공증 도장 딱 찍어와요. 근데 중국은요. 우리는 공증 도장을 거기 옆에다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찍어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공증 도장 같은 경우가 없어요. 네. 공증 도장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공증서. 중국은 공증서를 이 서류에다가 그냥 찍어주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줘요. 별도로. 네. 그럼 중국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력자라고 하는 그 권모 씨든 이 위조 문서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국정원을 우습게 본 거죠.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중국에서 결혼을 했고 중국에서 문서를 띄면 이렇게 합니다. 공증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역을 적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공증이라고 이렇게 따로 책자를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랑 중국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혹시 전세 공증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예, 뭐 몇 번 받아봤습니다. 어디다 찍어줘요? 뭐 그 서류 위에다가 찍어주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 입맛에 맞으려면 이거 어차피 가짜고 서류 위에다 공증 도장을 딱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들이 이거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자기 결혼할 때 받은 공증서라며 저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증거 조작 만들어준 그 외부 조력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본 거죠. 국정원을. 그럼요. 네. 중국은요. 중국의 법에 중국은 법을 어기면 사형도 가고 법이 또 무척 부패한 것 같지만 무척 철저하다고요. 중국에는 도장, 중국의 공문서 도장을 위조했을 경우에는 엄격히 처벌한다라고 하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2개의 도장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중국 법에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거기서부터도 벗어나고, 이쪽은 어리버리해서 잘 만들었네. 그러면 검사는 이걸 갖다가 법원에 제출하는데 변호인이 거짓이에요 라고 하니까 검사가 잠깐만요 제출해놓고 다시 활용시에다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자료가 맞아요? 라고. 근데 중요한 건 활용시에서 답변이 오기 전에 요것과 도장 위치만 바뀐 걸 또다시 제출합니다. 답변이 오기 전에. 그러니 위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활용시에다가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선양 그렇죠. 총영사관을 통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선양 총영사관에 국정원 직원들이 영사로 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렇죠. 네. 그 영사에게 묻고 그 영사가 또 답변하게 하고. 네. 저희가가 아니라 법원은 딱 보니까 변호인이 자꾸 위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오늘 똑같은 서류입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더 냈는데요. 이때 찍힌 도장 위치랑 이때 찍힌 도장 위치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봐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두 번 해줬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법원에서 중국 대사관에다 이야기를 한 거죠. 답변을 주세요. 그랬더니 중국 대사관이 총알처럼 답변이 온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법에 도장 2개 못 갖는다. 도장 위조하면 엄청난 처벌이 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 위조한 걸 보니 곧장 답변이 온 거죠. 모두 다 위조하고. 혹시 중국의 공증 제도가 그렇게 네. 책자 형태로 주는 공증이 있는 반면에 네. 간이로 또 공증해 주는 그런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요. 출입경 기록과라고 해가지고 그 도장이 찍혀 왔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출입경 기록과, 우리는 총무과, 그리고 총무과, 영업부, 영업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떻든 총무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출입경 기록과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중국에는 출입경 기록과라고 하는 게 없어요. 네, 그거는 지금 명칭이 저도 정확치가 않아서. 중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출입경 기록, 우리처럼 부처럼 네. 출입경 기록 대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럼 거기도 과라고 쓰는 곳도 있고 대대라고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중국은 2007년 전까지는 출입경 기록과라고 썼어요. 아. 그걸 전부 다 2007년부터 바꿨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선 출입경 기록과 그렇게 쓰니까 외부 조력자가 중국에 안 살고 있겠어요? 출입경 기록 대대를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도장 찍어주는 건 출입경 기록과로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좋다고 또 갖다가 내고 그걸 국정원이 받고 그걸 들고 검사가 냈으니, 그런데 이걸 왜 변호인단들이 가서 출입경 기록과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걸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제출했어요. 예. 근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보고는 위까지 다 됐을 수밖에 없고, 보고가 안 되고 했으면 검사가 바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보고받지 않았으면 검찰총장이 직무유기고, 이것을 빨리 제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국감 때 다 했던 이야기 직무유기고,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국정감사를 무시한 처사이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중국에서 공문서가 와서 이거는 위조입니다 라고 왔을 때도 확인 중입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는데 확인 중입니다. 이렇게 느려 터지니까 나라가 직무유기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저 오늘 간첩 조작 사건 쪽으로 좀 많이 나갔습니다. 주제가 원래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오늘 살펴본 국정원 심리전단, 그리고 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문제, 이런 사안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지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죠. 국정원 직원의 이름도 알리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원은 김정일이 언제 죽었는지 알아내야 되고, 국정원은 무인기가 오고 있는지 알아내야 하고, 예. 국정원은 북에 난파 간첩이 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국정원은 국제적인 심리 그리고 국제적인 스파이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첨단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엉뚱한 일을 하게 하는 국정원장,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숨기기 급급한 국정원장, 국정원장부터 바뀌지 않으면 국정원은 바뀔 수가 없다. 국정원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국정원 개혁 법안은 정말 여야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추상과 같은 개혁 자체 셀프가 아니라 추상과 같은 개혁으로 국정원의 업무를 국한시켜내고, 국정원이 그 업무를 잘하게 만들려면 다시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어야 되고, 대통령의 사과 속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법무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 훌륭한 영감들이 이런 어리버리한 짓을, 그리고 어리버리한 짓을 했다고 국민으로부터 계속 질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러면 나라의 정의가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국민만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예. 국정원에 휘둘리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이 돼야 되는데 휘둘리다 볼 일 다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제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변호인 노릇, 앞제비 노릇 그만둬야 되고, 네. 저희도 좀 더 똑똑하게 가야지요. 치밀하게, 그리고 빌미 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이렇게 소중한 국민 TV, 국민의 자발적인 회비로,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국민 TV가 정말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는 좋은 목소리를 전달하셨으면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수 언론도 정말 진정한 보수 언론이어야지, 네. 어떤 앞잡이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또 아직도 국정원의 심리 전단에 댓글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를 가리고 보수 언론을 흐리게 하고 이러는 국정원의 심리 전단에 또 이어지는 이 활동들은 다시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 심리 전단이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인가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면 훨씬 더 나을 텐데요. 어떻든 제보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전달해 오는 사람들도 이유가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두렵고요. 이런 것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벌써 다 새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꼬리가 길어지면 또다시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서 의원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인적 쇄신이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 대한 추상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소한 지난 국정원의 치부를 치유하는 그나마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국민특검 제8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국정원 심리전단, 세상을 놀라게 한 그 무수한 정치 개입, 대선 개입 활동의 증거들이 실제의 일부뿐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특별검사로 출연해주신 서영교 의원께도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국민특검 9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